문서와 기록으로 보는 현미경 전쟁사. 안녕하세요.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저는 극일남입니다. 1973년 10월 6일 오후 중동의 고지대가 흔들립니다. 시리아군의 장거리 포격이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방어선을 강타했고 그와 동시에 800대 이상의 전차가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전방을 지키고 있던 병력은 아주 적었어요. 기갑 지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시리아군이 이때 기습의 원칙을 극대화한 공격으로 빠르게 돌파구를 만들죠. 전장은 이스라엘의 방어선과 시리아군의 맹공,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무너져가는 전선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시리아는 과연 골란 고원을 탈환할 수 있을까요? 골란 고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 전쟁사계의 로맨스 가이 전노 박동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동희입니다. (1973년 10월 6일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했습니다. 이집트는 남쪽 시나이 반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고요. 북쪽 골란 고원 쪽으로는 시리아가 공격을 하는데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겠다 이러면서 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시크릿이라고 써 있고요. 상단에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이 문서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텔 아비브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고, 이거 이스라엘 관련된 문서구나. 전체적으로 이 전문에 있는 이 서체를 보았을 때 전자 전문으로 오간 전자 송수신문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73년 10월 6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골다 메이어 총리의 긴급 요청입니다. 아침 10시 15분에 미 대사와 만남을 가졌어요. 이때 골다 메이어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상당히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전문에 담아서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에 맞서서 방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스라엘, 여기에서 방어 조치다. 너무 좀 넓잖아요. 이 방어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방어 조치는 기본적으로 상비군이 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원령을 선포한다.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전쟁 상태로 바꾸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알자마자 급하게 경계령을 내려가지고 동원, 소집하는 그 상태를 이제 골다 메이어 총리가 이야기한 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서로 만남도 갖고 그쵸. 이 전문도 오고 간 것이군요. 그렇죠. 예비군 동원을 포함한 내용일 텐데 전쟁이 시작된 걸 알게 된 이스라엘이 급하게 이제 10월 6일 아침에 알게 됐고 네. 초긴장 상태로 부랴부랴 이제 대응 방침을 내리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에즈 운하 작전 얘기했잖아요. 그때 수에즈 운하 작전을 실행한 이집트군의 창의적인 방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골란 고원, 이름부터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골란 고원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지 보는 것도 오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리아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뺏겼잖아요. 골란 고원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 이전에 얘기했던 이집트보다 어쩌면 더 뜨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1967년 6.1 전쟁 때 제3차 중동전쟁이죠. 그때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빼앗겼다면 시리아는 이 골란 고원을 빼앗겼고요. 이 골란 고원은 지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실 양측한테 정말 절박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지도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곳은요. 시리아 쪽에서는 되게 완만하게 올라오고요. 막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시리아가 차지했을 때는 너무너무 유리한 곳이네요. 맞습니다. 뺏겼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곤란한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이구나. 맞아, 곤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1000 이상 되는 고지고요. 네. 이 고지는 정말 군사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를 차지한 쪽이 군사적으로
내려다보면서 전투할 수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 다 보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방어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 시리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여기를 차지하고 원래 우리 땅인데 예, 그런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또 이게 갈릴리 지방 갈릴리 들어보셨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키네레트 호수라고 지금 하는 그 호수가 있는데 네. 그 호수가 옛날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갈릴리예요. 그게 거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쪽으로 만약에 시리아가 복수하겠다고 그 다음에 복수해서 그냥 땅만 찾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공격해 보겠다 해서 하면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까지 도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심지어 여기에는 이스라엘 식수로 쓸 수 있는 농업용수 3분의 1 책임지는 바니아스 강의 발원지기도 해요. 이 골란 고원이.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것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네. 시리아 쪽에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시리아 영토로서 분쟁 지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위태위태한 곳이군요. 예. 자, 그래서일까요? 1973년 10월 6일 시리아군이 아주 작정하고 골란 고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정했다고 했을 때는 크게 봐서는 질이거나 양이죠. 맞습니다. 그들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을 리는 없고 어디 남의 무기 사가지고 굉장히 좋은 무기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싹 긁어 모아가지고 대규모 병력으로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맞습니다. 전쟁 개시 시점에 이스라엘군 전차는 180여 대 정도밖에 없어요. 골란 고원에 비치된 게. 근데 시리아군은 거의 1,500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 전력비가 8대1. 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온 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신 전차도 가져와요. T-62 소련제 전차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쪽의 비율이 거의 8배, 맞습니다. 10배인데 그러면 완전히 초전에 끝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한 군데에 다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선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서 들어왔을 텐데 전선의 길이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총 전선의 길이는 한 64km 정도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10개 거점이 있는 거예요. 10개 거점. 그리고 그 거점 내에는 한 보병 200명 정도가 분산돼 있어요. 200명이 10개 분산돼 있으면 그렇죠. 기껏 해봐 20명씩인데. 맞습니다. 네. 20-30명 정도가 한 개 전초기지에 들어있고 거기에 전차가 한 대에서 한 3대 정도가 백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문제는 시리아는 4만 명 3개 보병사단 플러스 기갑 여단들이 들어와요. 게임 끝났네. 그럼요. 이거 전력비만 보면 끝이에요. 전차도 T-62 최신 소련제 전차까지 가져갖고 같이 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방어했냐? 거기에다가 이제 대전차 호, 네. 지뢰밭 이건 두긴 했어요. 네. 야, 그러나 뭐 시리아라고 그거 준비 안 했겠어요? 우리가 기습하는데. 그래서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골란고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방어벽, 그다음 병력은 사실 큰 장애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란고원은 시리아 쪽으로부터 완만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최첨단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가지고 왔고 전력 비율을 봤을 때 10배 정도 많단 말이죠. 최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에즈 운하 작전을 봤을 때는 수에즈 운하라는 그 천연 장애물과 모래방벽 자체는 거의 난공불락이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완만한 골란고원 그것 자체, 지형 자체가 주는 장애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대로 본다면 바로 작전 끝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나버렸습니까? 시리아 입장에서는 네. 이스라엘 예비군이 24시간 만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전에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시리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불안한데. 우리 그 방송할 때 이거 녹화 1시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면 그럼 3시간, 4시간이야.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예. 근데 지금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안 끝난다? 맞습니다. 이게 벌써 스포하십니까? 뻔해. 이렇게 끝나면 우리 여기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73년 10월 6일 오후 2시. 이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후 2시에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도 사실 지금 굉장히 바로 다루고 싶은데 얘기를 해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 기습작전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새벽 4시, 5시에 기습작전 하거나 아니면 그 해가 치기 직전에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공격을 하지
대낮에 대놓고 북 두드리면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점심 든든하게 먹고 뭐 오나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시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2시에 작전을 개시한 이유, 혹시 무슨 이스라엘 군도 낮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 틀렸습니다. 아, 오답입니까? 예, 오답입니다. 네. 아, 이게 왜 이 시간에 결정됐냐라고 하면은 복잡한데, 실제로 1973년 9월 22일에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방문해요. 다마스쿠스. 그래서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전쟁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하죠. 네. 이때 공격 개시 시간은 18시 일몰 직전으로 합의를 해요. 좋잖아요. 예. 왜냐하면 일몰 직전에 나는 밝은 상태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적 진지에 도달할 때쯤에는 어두워지니까 야간 공격을 통해서 기습을 하기 너무 좋잖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시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야간에, 얘는 사실 야간 전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리아는 야간 전투 잘 못하는구나. 그런데다가 우리가 야간보다는 주간에 이스라엘이 눈부신 상태에서 우리는 해를 등지고 전투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런데 해가 군인인데 전쟁인데 그걸 해 때문에 공격 시간을 바꿔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는 고대부터 현대전쟁까지 이 해의 방향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해를 등지고 전투를 하느냐, 해를 바라보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유리한 쪽은 해를 등지고 하고 싶어요. 모든 전쟁을. 군인들은. 이때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시리아랑 이집트가 서로 해 등지고 싸우고 싶어가지고 서로 간의 그 시간. 나 진짜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게 약간 이상해요. 군인이 전쟁하는데 지금 해 방향 때문에 지금 그런다? 아니 선글라스를 보급해줘. 선글라스 레이벤 쓰고 하면 되지. 라이방 주라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약간 좀 이상하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해 때문에, 해 방향 때문에 시리아는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 맞습니다. 또한 사실 그 내면으로 가면은, 이면으로 가면은 좀 더 복잡한 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일몰 때 해 등지고 공격하고 거기서 승리 거두면은 이스라엘의 공중 공격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어. 밤이니까 안 오니까. 이것도 좋아. 그리고 야간에 도하 장비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몰래.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근데 시리아 입장에서는 네. 해 등지고 아침에 이스라엘 해보고 있을 때 공격해가지고 승리도 좋아, 이것도 좋아요. 근데 얘는 야간 전투하기 싫어요. 그러면 주간에 7시부터 전투 시작해가지고 쭉 대낮까지 해서 10시간 만에 브노크 야쿠보다리 점령하기로 했으니까 10시간이면 가잖아요, 대낮에. 그러니까 해 떠져 있을 때. 이걸 원했던 거예요. 나약하다. 이게 그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해가 시리아. 예. 나는 해가 시리아. 곤란해. 이런 거까지 포석하고 야간을 원해서 18시로 처음에 합의했다가 갑자기 전쟁 직전에 2시로 바꿔요. 갑자기? 예, 갑자기 바꿔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꾸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또 기습이 돼요. 왜냐면 전쟁 발발 직전에 모사드의 첩자였던 이집트인 첩자 아슈라프 마루안이 사실 전쟁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스라엘한테 6시에 공격이 시작된다. 저녁 오후에. 이집트에서 모사드에 심어놓은 첩자가 18시경에 이집트군의 공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라고 전날 저녁에 밤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침 됐을 때 다 이스라엘 수뇌부는 골다 메이어 총리도 그렇고 모세 다얀도 그렇고 엘리자르 총참모장도 그렇고 다 18시 전쟁이니까 빨리 동원령 발령하고 그다음 준비하고 있는데 웬걸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14시에 공격 시작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과 몇 시간 안 되지만 시간 판단 전시에 1시간, 2시간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적인 기습을 당합니다. 본격적으로 골란고원에 진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리아군이 아까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시리아가 공격을 한다. 반드시 주공과 조공을 나눴을 것이고 전력 분배를 적당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일단 도로가 있어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 시리아는 주공을 남쪽에 뒀고 조공을 북쪽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주공의 목표는 남부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조공은 북부 골란 고원을 점령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한 지점을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길이 되는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동시에 전면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하, 주공과 조공을 나눠서 골란고원을 공격을 하는데 주공은 남부 골란고원 쪽으로, 맞습니다. 조공은 북부 골란고원 쪽으로. 그런데 뚜렷한 도로가 발전된 게 없으니까 있는 길은 그냥 다 타고 들어왔구만요. 맞습니다. 허허. 동시에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전선에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주공과 조공이 나눠져 있었지만 방어하는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주공이고 조공인지 몰라서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남쪽에 2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2개 독립기갑여단을 배치를 하고요. 보조 노력인 북부 골란에는 1개 보병사단하고 1개 기갑사단 등을 투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이 보병사단이지 이 3개 보병사단에 전차가 900대나 있어요. 보병사단에 전차가 900대가 있다. 많은 거예요? 아, 엄청 많은 엄청 거죠. 많은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이 1개 원래 보병사단에 1개 전차 대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차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900대가 있으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기갑부대에 또 전차가 있는 거죠. 본격적인 지상군이 진격에 앞서서 시리아군은 정석대로 100여 개의 전폭기를 띄워서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을 타격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공격 준비 사격도 해야 되죠. 50분에 걸쳐서 대규모 포격까지 골란에다 실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방어 병력이 전투력도 떨어져, 사기도 떨어져, 기습도 당했으니까 깜짝 놀래고 네. 이제 시리아 지상 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대전차, 호, 지뢰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뢰지대를 개척할 수 있는 지뢰 개척 장비 투입, 그 다음에 대전차, 호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교량전차 등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사실 쉽진 않지만 소련제 T-55랑 T-62 전차가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전차전을 실시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이에요. 맞습니다. 공군력을 투입을 해서 적의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고 포병 화력을 운용해서 지휘소가 있는 곳, 병력 집결 지점을 거의 심리적으로 마비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기습당해서 놀라고 있을 때 대전차호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전력, 최신 전차, 이거 상대할 수 없겠는데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수비대는 저는 속수무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숫자도 적고 심리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 지금 하나 남은 것 같아요. 화력입니다. 공군 전력, 그리고 그 후방에 대기하고 있을 포병 전력, 이것을 이용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 시리아의 공격을 저지둔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은 반드시 취했을 것 같습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신화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공군,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 신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전편 이집트 편에서 본 것처럼 이번에 이스라엘 공군 또 안 되죠. 왜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집트처럼 시리아도요. 지대공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또 사가지고 또 보유해요. 새 거. 예. 새 거는 나와요. 새 거도. 네. 새 거는 대전차. 대전차. 예. 이거는 이제 SA6 같이 이제 대전차, 그 방공 무기들을 엄청나게 보유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방공망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일반 독자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공망을 구성한다. 대공화망을 구성한다. 이게 마치 무슨 아이언돔처럼 거대하게 돔으로 둘러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방공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리아가 소련제 방공 무기들을 이제 도입하잖아요. 네. SA6, 뭐 이집트도 도입했던 거. 이 방공망을 구축하는데 이 국경 밖에다 할 거 아니에요. 동쪽에. 네.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하는데 이 방공망을 서로 거리들을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확히 골란고원에 들어오는 우리 지상 병력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공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딱 정교하게 배치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전쟁 개시 이후에 우리 지상작전 하는데 이스라엘 공군 너네 방해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이 방공망이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 본토 있는 데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초기에 근처를 못 와요. 방공망이라는 것이 방공망 구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적의 사거리로부터 나는 피해는 안 입으면서 나의 사거리는 최대화할 수 있게 하고 상호 중첩되어서 적의 공중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라든지 각종 항공기를 2번, 3번에 걸쳐서 사격할 수 있게 하고
방공 무기와 무기 사이에 또 대공화망이라고 그래서 지상에서 쏘는 대공포도 거기다 갖다 놓고 맞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시리아는 뭐 전차도 남으로부터 사오고 준비도 안 되고 뭐 밤 되면 전투하기도 싫고 별로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방공망 구성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이게 소련 제 최신 걸 사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방공 무기가 이게 SA6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당시 최신 전투기 F4 팬텀에 적합하게 딱 맞거든요. F4 팬텀 딱 뜨면은 정확히 맞추게끔 돼 있어가지고 뭐 사실 시스템 자체가 잘 됐기 때문에 시리아의 운영을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이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 방공망이 초기에 이스라엘 전투기 40대 격추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40기의 전투기가 추락하면 추가적으로 전투기 못 띄웁니다. 아, 무섭죠. 그냥 가서 아무 소득 없이 죽으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공군은 이제 더 이상 못 쓰고 남아있는 희망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전차. 바로 이 기갑전력들이 나가는 것이죠.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전차부대 나가면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전차전 잘하는 거 아는데 그냥 가만히 할 수 없잖아요. 그 얘들도 뭐예요? 또 대전차 무기들을 또 엄청나게 또 구입해서 도입해 놓은 거죠. 그것도 이집트처럼 새 거, 큰 거 말고 새 거 그 대전차 유도 미사일 가지고 오고요. RPG-7. 이스라엘 기갑 전력이 증원돼서 오면은 그러니까 매복해 있는 거예요. 시리아 보병들이. 네. 그러고 있다가 빵빵빵 쏴요. 무력화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차들이. 그렇죠. 하하. 그런데다가 야간이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야간 감시 장비로 보면서 이스라엘 기갑 전력들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나는 안 보이는데 상대는 보이는,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전투를 초반에 시작한 거죠. 조명탄 쏘면 되잖아요. 조명탄, 방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명탄도 쏘고 조명탄 쏠 때 전방 관측 요령도 배웠을 텐데 맞습니다. 그거 쏘면 안 되는 건가요? 조명탄도 사실 부족해, 이스라엘 쪽에서. 아. 재밌는 거는 네. 시리아 조명탄 뜰 때 보인다. 시리아 조명탄에 우리가 봐요. 이스라엘 야간 쪽에서는. 전투까지는 준비를 못했다고 봐도 맞습니다. 무방하겠군요. 전투 준비가 안 된 거죠, 거의. 자, 아까 이제 시리아 부대가 전력을 투입하되 부대를 둘로 나눴다고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남부 골란고원, 북부 골란고원 이렇게 해서 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것이 둘로 나눠서 올 줄 알았든 아니면 한 곳으로 집중해서 올 줄 알았든 어쨌든지 간에 기본 계획과 예비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전초기지가 세워져 있었고 전초기지에서 전투가 일어난 이후의 그 전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초기지는 말 그대로 전초기지일 뿐이에요. 적의 전면적인 공세를 막으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임무 자체에 들어있죠. 적과의 접촉 후에 결정적인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고 상황과 여건 내에서 철수를 하도록 돼 있고 맞습니다. 전초부대는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철수 훈련입니다. 맞습니다. 철수도 그냥 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정된 통로로 와야 장애물을 피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장애물을 다 깔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그냥 감시 관측, 소규모 침투하는 적 격퇴 정도고 철수할 수 없으니까 보병이 전투를 해요. 증원다운 전차랑 전초기지랑 같이 합세해가지고 전투를 열심히 하면은 전초기지가 버티기도 해요. 그렇죠. 전차도 사실 직사화기라고 놓고 보면 굉장히 강력한 화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탄수가 제한되고 연료도 제한되잖아요. 그럼 막 전투해요. 막 싸워요. 그렇죠. 빵빵빵 해서 시리아 전차, 이스라엘 잘 싸우잖아요. 막 부셔요. 막 파괴시키고. 그런데 이제 탄이 없어. 탄이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그럼 후방으로 빠져야 돼요. 보급하러. 처음부터 원래 철수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후방으로 탄 가지로 빠지면은 보급 가면은 전초기지는 시리아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는 철수를 하든가 아니면 후방에 있는 증원 병력이 빨리 도달을 해서 전선에 빈 곳을 메꿔 주든가 뭐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상황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스라엘 남단의 네게브 사막에 베르셰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제7 기갑 여단이 있고 그 벵갈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예요. 네. 전차가 105대가 있는데 네. 10월 3일에 네. 첫 대대를 골란고원에 보내요. 10월 3일에 예, 전쟁 나기 전에. 직전에. 그리고 마지막 이 여단의 마지막 대대 부대가 전쟁 개시 바로 2시간 전에 또 도착해요. 거기에 예, 전차를 골란고원에 가지고 골란고원에 온다는 거죠. 와가지고 얘네들이 105대의 전차를 가지고 와요. 원래는 거기에
188 기갑여단에 77대의 전차가 전부였는데 네. 105대가 왔어요. 그럼 정확히 182대죠. 이게 뭐냐? 네. 7기갑여단이 전쟁 직전에 도착하지 않았으면은 아까 처음에 전차 비율이 8대 1이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들이 안 왔으면 18대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초부대는 꼼짝없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전차가 와 있었던 거군요. 전차가 그나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가 아니죠. 100대면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는 1,400대인데. 상대편이 너무 많네. 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18대 1과 8대 1은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싸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초부대는 후방에서 부대가 증원되든 아니면 동원령이 하달되어서 방어태세를 갖추든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 달성입니다. 8대 1이면 해볼 만한데 시리아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방어선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남쪽 지대를 완전히 점령을 하죠.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차가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시리아군이 너무 잘 싸운 건가요? 여기는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방어 전략하고 지형 때문에 골란 남부는 점령당하고 북부는 사실 초기 전투에 버텨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북쪽 지형은 되게 험해요. 남쪽은 그나마 좀 완만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북쪽이 사실 주노력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다마스쿠스에서 쿠네이트라, 그 다음에 나파크,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그 이후에 골란곤을 지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브노트 야코브 다리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가 골란곤의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전차가 증원됐잖아요. 그러면 증원된 전차 7기갑여단을 북쪽에 배치하고요. 그렇죠. 적의 주력이 들어올 곳으로 전차를 보내는 것이 맞죠. 그리고 거기를 좀 더 방어해요. 네. 근데 또 우연찮게 시리아의 보조 노력이 북쪽으로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사실 188 기갑여단 쪽이 주노력이 들어와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리아는 북쪽으로 오지 않고 남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쵸. 그쪽에는 이스라엘 방비도 당연히 적었을 테고 여기에 시리아가 10배, 8배 정도 많은 전력을 그야말로 쑤시고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군이 물론 저항을 안 했겠어요. 저항을 했지만 일단 전력비가 밀리면 맞습니다. 전초부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쪽을 지키고 있던 188 기갑여단의 전차들을 그야말로 그냥 밀어버린 거죠. 전차 대 전차 숫자가 많으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군은 야간에는 전투가 멈출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통상 지금까지의 중동에서의 전투는 야간이 되면 일단 양측이 공이 전투를 멈추고 재정비를 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전투를 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뭐하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리아군은 그건 뭔 소리네? 내 야간 2시경이 있어야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새벽에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군 잠도 못 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뚫려버리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골란고원의 남부를 점령한 시리아 군대가 키네레트 호수, 이 키네레트 호수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마을 거기죠. 그 호수. 맞습니다. 그 호수 북쪽에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통해서 본토로 바로 직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리아 군대가 멈춰요. 야, 승리가 코앞인데. 이게 이제 3대 전쟁사 미스터리라고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르덴드 삼림지대를 신속히 돌파한 독일군이 잠깐 멈췄을 때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그 틈을 이용해서 덩케르크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 또 6.25 전쟁 때 한강성 넘으면 그냥 게임 끝인데 북한군이 거기서 3일 동안 멈춰 있었단 말이죠. 시리아군도 멈췄어요. 이거 멈추는 거 일종의 유행인가요? 약간 공격의 멋인가? 왜 멈춘 거예요? 이거 미스터리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멈췄지? 하는데 추정 가능한 이유는 사실 야간 전투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있어요. 야투경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야간에 그러한 중요한 전투를 사실 회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시리아가 오전 7시부터 전투하기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야간 전투 장비로 무장을 했어도 실제로
장비가 있는 거지. 네. 시리아 군이 그러면 야간 전투 그렇게 잘할 거냐? 대규모로 막 밀고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남부 골란에서 수백 대의 전차가 들어와 가지고 거길 점령하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작전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쿠네이트라, 나파크, 그리고 다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한강철교. 한강철교. 예, 한강철교로. 그래서 골란 내려와서 네. 이 다리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브노트 야코브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거가 메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어하려던 쪽이 그쪽인데 어쨌든 그곳은 7기갑여단이 잘 싸워서 막았고 이제 남쪽 점령됐으니까 시리아는 남부 골란 돌파한 부대로 결국에는 북쪽으로 선회해서 공격 올라가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시리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공격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충분히 대비를 했고 남쪽에서 잘 나가다가 막힌 이 부대를 이제 와서 북쪽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공격 안 하느니 못했던 상황이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계획은 원래 나파크를 돌파한 후에 개전 10시간 안에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개전 다음 날인 10월 7일 일요일 아침부터 시리아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겠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나파크 전투에 대해서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저는 시리아의 이제 골란 전선에서 이제 전투에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전투를 나파크 전투를 한번 뽑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스라엘 예비군이 골란에 도착하는 시간을 최소 24시간을 예측했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빨리 온 예비군에는 9시간 만에 와요. 9시간. 예, 그리고 15시간에 또 상당한 또 예비군들이 골란권에 도착하고 그거에 반해서 시리아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나파크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전투가 끝났어야 되는데 어디선가 병력이 튀어나와서 계속 전투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 이후의 계획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24시간 전투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없으면 일단 당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 예비군이 이제 동원돼서 와요. 사람이 오는 거지? 그러면 전차는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전차는 어떻게 구하냐? 비축량 원래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상비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비군이 동원됐을 때 쓸 수 있는 전차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예비군 훈련 때 쓰는 전차도 있고 이런 것 이스라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여기에 무장도 달고 그다음에 안 굴러가는 것도 다시 굴러갈 수 있게 만들고 해가지고 전차를 골란권으로 올려 보내는 게 한 번 있고요. 참고로 이것을 동류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차의 부품이 망가졌을 때 같은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전차를 만드는 것. 이걸 동류 전환이라고 하고 이것도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됐고 시리아는 안 됐단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버리고 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리아는 조금 저거면 하고 이런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죠. 나파크는 시리아가 휴전 협정선을 넘어서 골란으로 들어와가지고 쿠네이트라 여기를 지나서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들어가는 결국 그 다리에 있는 거잖아요. 야코프 다리. 우리가 야곱의 다리라고 하는 그 야코프 다리 여기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북부사령부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첫날에 승리를 거두었던 시리아가 기습을 통해서 돌파에 성공한 시리아가 10월 7일 일요일 오전이 되면 총공세를 펼칠 때 이 사령부 쪽으로 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전차가 최초에 1000여 대가 있었고 이것이 아무리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700~800대는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로서는 어땠나요? 이때 나파크를 사수할 이스라엘 북부 총사령부를 방어할 만한 충분한 전력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얘기 아닌가요? 있었나요? 근데 일요일 아침 시간 되면은 나파크에 전차가 와요. 이스라엘 전차가. 나파크에? 예, 사실은 나파크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네. 이제
흩어져서 싸우고 있던 병력들을 나파크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북부 사령부에서. 나파크 남쪽 후시니아 지역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시리아의 전차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키려고 골란권에 남은 이스라엘 정규군 전차가 이 나파크 지역으로 와요. 왜 이걸로는 되나? 했어요.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 뭐냐면 동원된 이스라엘 예비군 부대들이 또 합세하게 돼요. 당황한 시리아군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버벅대는 거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래도 희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북부 사령부 입장에서는 나파크를 지켜야 되니까 네. 싸우던 부대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7기갑여단이 거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전투력이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저하된 상태.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북부 사령부에서 나머지 이제 흩어져 있는 부대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파크에 사실 제대로 된 방어선을 만들진 못했어요. 거의 뭐 개인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그린골드 중위 찌비카 부대, 오리오르 대령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는 건데 시리아 전차가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템라인에서 그 20시간 동안에 대략 20대에서 40대 전차를 파괴해요. 혼자? 그렇죠. 자기 팀이. 예, 자기 전차에서. 와, 그럼 뭐 20대? 40대? 예, 엄청나게 많은 전차를 파괴하는 거죠. 혼자. 상상도 안 간다. 그럼 뭐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세게 쏜 거야? 전차포를 막 콱 하고 콱 하고 콱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무식하다. 전차포를 확 세게 쏴. 어떻게 한 거예요? 되게 감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지형 굴곡을 잘 이용해요. 소련제 전차랑 미, 영 전차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 전차 이 높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탑이 이게 서로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굴곡이 진 이 골란고원의 고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탄 미형 전차는 이렇게 포탑만 높아가지고 살짝 나오게 되고 네. 얘네들은 비슷한 높이에서는 못 이게 나와. 포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탑을 다 그러니까 전차를 전체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차가 더 우위에 서는 경우 이런 거 있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하더니 명품은 마지막 한 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하나까지 집요하게 파고든 그게 결국은 20대 40대를 파괴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린골드 중위도 그렇고 다른 그 이스라엘 그 기갑 병과의 장교들, 뭐 부사관들, 그 병사들 다 마찬가지가 또 뭐냐면은 이 지금 이집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그들이 가장 강점은 대전차 화기잖아요. 그 중에 RPG가 있고 새 거가 있는데 이 새 거는 큰 거 말고 새 거 그거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만해. 이 새 거가 실제로 딱 설치해가지고 쏘게 되면요. 네. 실제로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새 거라서? 큰 거보다 새 건데 아직 이게 안 들었구나. 예. 근데 이게 막상 딱 쏘고 나면요. 네. 이 불꽃시장에서 이게 보여요. 눈에. 나중에 애들이 알아요. 멈춰 있으면은 새 거한테 맞는다. 이 유도 미사일이어서 이 새 거를 막 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시리아 병사가. 그러면은 요 조정하는데 얘가 앞뒤로 막 움직이면은 최초 표적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빗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전투하면서 깨달으면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큰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비군이라고 하면 평범한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훈련도 오래전에 받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전차도 전에 다룬 거랑 달리 새로운 전차를 받았을 것이고 이전에 그 기종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호흡도 맞춰본 적이 없는 팀과 같은 전차를 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러한 부대로 정예군이었던 시리아 전차 부대를 이겼다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투, 골란고원 전투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골란고원 아래서 전차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동안 내가 탄 전차 기능 파악해요. 왜냐면 사실은 내가 전에는 셔먼 전차 탔는데 전에 패튼 전차 탔는데 오늘 센츄리온 받았어요. 근데 센츄리온 탔는데 다른 전차 받아요. 기능 모르잖아요. 그럼 가면서 기능을 외우는 거예요.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0점 사격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 전차와 마주친 다음 포를 쏘보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포를 쐈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0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쏘면서 맞춰요. 조준선 정렬을 예. 쏘면서 한다. 그렇죠. 그걸 전투하는 과정에서 점점 진화해 나가는 거군요. 그럼요. 그건 이스라엘이 평소에 예비군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네요. 맞습니다. 그 훈련조차 안 했으면 이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시리아가 10월 6일 시작된 이 전쟁에서 첫날 큰 전과를 얻었긴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나라문 닫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있었던 나파크 전투, 이곳에서 시리아의 연속된 실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 실수가 연속된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과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을 틀어놓은 것은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의 현지 적응 능력, 평소 꾸준히 했던 예비군 훈련,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여기를 지킬 수 없다는 그 사명감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0월 9일까지 가죠. 시리아군의 마지막 부대가 골란공원에서 이스라엘군에게 패퇴당하면서 이 전쟁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0월 10일 시리아군의 주력 부대들이 모두 후퇴를 하죠. 정말 이건 너무나 코싸지고 물러나는 한심한 패퇴인 것 같아요. 시리아의 패배, 전쟁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 골란공원에서 있었던 전투를 초전에 시리아군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스라엘군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살펴봤고, 특히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훈련을 받았던 그 예비군들, 이런 것들이 한데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크릿 분석을 통해서 또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남부 골란 지역을 시리아군이 점령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최초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남부 골란을 예상처럼 빨리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남부에서 사실 아리크 다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굳이 브노트 야코브 다리까지 북쪽에 있는 것까지 가가지고 할 필요 없이 네. 그걸로 건너가면은 바로 어디냐? 갈릴리 지방. 그걸 좀 더 지나면은 또 북쪽으로 약간 틀어서 가면은 어디가 나와요? 하이파. 하이파에서 또 서쪽으로 가면은 텔아비브. 그럼 끝나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왜 안 했을까? 야, 이것도 또 미스테리예요, 거기서. 그래서 사실 시리아가 그러한 결정을 안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세로 전환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쟁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승리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저기로 들어가면 승리하는 게 확실한데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이기는 게 맞는가? 혹시 이대로 들어갔다가 저게 그 간계에 내가 걸리는 건 아니야? 이래서 마지막으로 상급 부대에 어떻게 할까요? 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를 물어보는 순간 몇 시간이 지나가고 그 몇 시간 안에 전세가 뒤집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18시에 공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4시에 공격한 것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전장에서 한두 시간 쏠까요 말까요 물어봐 놓고 기다릴 때 전세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수님은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처음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집트, 시리아에 동시에 남북에서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이제 그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가 뒤늦게 사실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되게 국지적이고 작지만 애초부터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다 모아서 아랍 전체가 한 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전제를 다 떠나서 그것이 만약에 가능했더라면 현실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나토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만장일치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수의 국가가 나가는 것보다 소수의 국가가 빨리 합심해서 빨리 쳐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걸 다 같이 모으는 그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중동 지역에 아무리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기동 가능한 곳이 제한돼 있어요. 부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부대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된다는 거죠. 10,0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온들 적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도로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1,000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미국이 나섰겠죠. 영국이 나섰겠죠. 이 정도로 아랍의 국가들이 전부 나서서 연합을 할 정도면 이것은 소련을 배후에 둔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판단하고 맞습니다. 영국이나 미군의 일부가 들어와서 이쪽도 연합군, 동맹군 이러한 형태로 방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조차 불가능했더라면 마지막 우리가 좋아하는 만약에 만약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기습을 달성했더라면 이스라엘은 핵 단추를 눌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멸의 그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도 하나 더 if가 있는 것이죠.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이미 희망이 없는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과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눌렀을 때 과연 서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약간은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과 IT 쪽의 전문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많은 전쟁과 작전에서 그 시작하기 전에 누가 입 털어가지고 혹은 그냥 평문하고 암호문하고 동시 전송했다가 보안이 유출돼서 기습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 작전에서 만약에 그 많은 아랍 국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공격을 하기로 했을 때 이 작전 보안의 측면에서 작전 보안에 성공하고 기습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랑 이집트 두 국가 간의 비밀리에 회동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스라엘이 몰랐고 기습이 달성됐을 텐데 만약에 이집트가 시리아 설득하고 요르단 설득하러 갔다 오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갔다 오고 이라크 갔다 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쟤는 뭐하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사드도 알았을 거고 CIA도 알았을 거고 그러면은 기습은 안 되고 사전에 사실은 이제 외교적으로 풀었겠죠. 야 너네 하지 마 미국이. 야 그러면 이거 소련도 야 이거 3차 세계대전이다. 이거 너 진짜 그러면 안 그렇죠. 된다.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야? 다시 우리가 또 선제 공격 한번 할까? 핵버튼 누를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습 달성 안 하고 오히려 아예 시도도 못 하고 끝났거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류 대재앙으로 갔거나 그런 참 끔찍한 일로 예상할 수 없는 예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겠죠. 자, 이렇게 욤키프르 전쟁의 일부로 시작되었던 골란고원 전투. 그 전투는 끝났지만 중동 지역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오늘 함께 해주신 박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충격적인 극비문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